오늘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저는 더 이상 당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최고위원직을 사퇴하려고 합니다. 그동안의 모든 논란은 전적으로 저의 책임입니다. 저의 논란으로 당과 대통령실에 큰 누가 된 점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이제부터 백이 종군하며 계속 윤석열 정부와 우리 국민의 힘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당과 대통령실에 누가 된 점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오늘 저녁 윤리위 징계를 앞두고 있던 태영호 최고위원, 앞서 들으신 대로 최고위원직에서 자진 사퇴했습니다. 자, 이 부분 장해찬 최고위원에게 먼저 좀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기자들하고 만난 자리에서는 아직 결심이 쓰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기자회견 공지가 떴고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그 사이에 김기현 대표하고 교감을 한 거 아니냐 등등등 많은 설들이 나와요. 혹시 당내에서 들으신 얘기 있으신가요? 제가 아는 바로 지도부와 구체적 접촉이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고요. 태영호 의원님께서도 그러한 접촉은 없었다라고 기자분들과의 질의응답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네. 아마 본인의 심경 변화, 그에 따른 결단이 있었던 것 같고 아침 사이에 이제 전당대회에 함께했던 지지자분들과 소통을 좀 했다라는 백브리핑 내용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네네. 그 과정에서 최종 결심을 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사실은 지도부에도 당 대표든 누구든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직접적으로 연락해서 말씀을 드리거나 권유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저는 별도의 지도부와의 교감이나 이런 것이 있었다고 생각하기는 좀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민지수 기자, 기자회견 공지가 떴을 때만 해도 기자들 사이에 이거 사퇴하는 거야? 아니면 다른 자기 입장 내는 거야? 반신반의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일각에서는 사퇴할 것 같다라는 이런 감지들이 예정도 좀 있었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이 당내에서도 김재현 최고위원은 사퇴 의사가 없다 이거 명확히 밝혔지만 네. 태 최고위원 같은 경우엔 내적 갈등을 굉장히 많이 했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때리면 때릴수록 강해진다 사퇴 의사의 선을 그었지만요. 그렇죠. 이 윤리위 결정이 나오기 하루 전인 어젯밤에 최고위원들이 모여있는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홀로 빠져나왔다. 사퇴 의사를 조금 암시한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뒤늦게 전해졌습니다. 이거는 맞습니까, 장해찬 최고위원? 태영호 최고위원이 어제 단톡방에서 나간 건 맞아요? 네, 밤 늦은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밤 늦은 시간에? 카카오톡은 아니고요. 네, 다른 메신저. 다른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서. 네. 자, 신정현 의원님. 그럼 야권 측에서 보기에 태영호 최고위원이 자진 사퇴를 결정하게 된 가장 큰 배경 뭐라고 좀 보세요? 딱 한 키워드로 재선이죠. 예, 다가오는 총선에서 어떻게든 지금 강남 갑 지역구일 텐데요. 그 지역에서 공천을 받아야 된다는 게 지상 과제입니다. 그 이진복 정무수석과의 대화, 공천 개입 논란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지금까지도 매듭지어지지가 않고 있는 그 문제에서도 등장하지 않습니까? 내가 강남 갑 재선하기 위해서는 이런 말이 녹취록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태영호 최고위원의 머릿속에는 오직 공천 한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서 어떻게 빌드업을 해갈 것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했는데요. 바로 여기에서 본인이 사퇴를 통해서 공천에 더 가까이 그나마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선택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네. 또 그렇게 함으로써 전주회 오늘 그 윤리위 부위원장도 그 언급을 한 것 같아요. 오늘의 이 사퇴가 징계위원회 수위에 반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또 언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사실 보면요. 이 태영호 의원이 최고위원직을 사퇴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배경 아무래도 대통령실의 공천 개입 의혹을 불러온 녹취록 파문 때문이다라는 데는 많은 이견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준석 전 대표가요. 이와 관련해서 한 얘기가 있거든요. 한번 들어보시죠. 공천 개입이 실제로 없었으면은 태영호 의원이 그걸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명예훼손이라는 것도 공공의 자리에서 했느냐 아니면 술 먹다가 친구랑 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처럼 태영호 의원이 이것을 전파할 목적으로 그러면은 그런 대화를 비서관들이랑 했느냐 판단할 능력 자체가 윤리위에 있는지도 의문이고
조폭이 사람 때린다면 야, 너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말 제대로 똑바로 해야 하고 칼 옆에 들이대고 경찰 줘서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태영호 의원 입장에서 강하게 항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거다. 예. 신정현 전 의원 이거 어떻게 들으셨어요? 공천이 걸려 있으니까 진실 말할 수 없을 거다 이렇게 들리나요? 그런 뜻인가요? 저는 충분히 그렇게 들려요. 아까 앞서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지상 과제는 공천입니다. 태영호 의원의 머릿속엔 그거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최대한 대통령실과 또 국민의힘에 누를 끼치는 것을 그만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겁니다. 왜 사과를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에만 할까요? 태영호 의원이 지금까지 해왔던 망언들, 제주 4.3은 김일성에 의해서 이뤄진 것이고 김구 선생의 방북은 그 당시에 김일성에 이용당한 것이다라는 망언들로부터 최근에 태영호 공천 헌금의 문제까지 국민들을 갈라치기 하고 정치 비리를 앞장서서 이제 일궈내었던 당사자 아닙니까? 국민들은 지금 이 최고위원 사태보다 더 큰 것을 아마 기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 문제는요. 최고위원 사태를 넘어서 국회의원 사태를 해야 될 문제라고 국민들은 바라본다고 생각합니다. 장해찬 최고위원, 그런 같은 비슷한 맥락에서 다른 인터뷰를 보면 윤리위에서 이 녹취록 파면 이 사안 가지고 윤리위가 징계 판단할 수 없을 거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판단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진복 수석과 태영호 의원의 해명이 다르다면 엇갈린다면 진상조사까지 윤리위가 담당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네. 두 사람의 해명이 일치하기 때문에 사실관계 파악에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놓고 이것이 이 정당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파악하는 것은 윤리위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윤리위에서 뭐 징계 결정을 내리거나 이 당내 인사들의 언행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 우리가 이미 합의한 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와서 뭐 윤리위가 이걸 할 수 있다 없다라고 말하는 건 이준석 전 대표가 윤리위에 의해서 당원권 정지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볼멘 소리를 하는 투정 정도로밖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자, 이승훈 변호사, 사실 확인이란 얘기가 나와서 얘기인데 이 녹취록 파문이 지금 공수처에 고발된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어디를 어떻게 들여다봐야 이 진위를 좀 알 수가 있을까요?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사실 두 사람 사이에서 공천과 관련된 이야기가 실제 존재했느냐라는 문제가 사실은 그 밀실 안에서 있었던 내용이고 녹취록서 밀실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는 사이에.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와 관련해서 그 점에 대해서 두 사람 사이의 진술 자체가 일치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을 증명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두 사람 다 그런 사실의 대화가 전혀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입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어쨌든 의견을 보면 태영호 의원하고 이진복 수석하고 얘기가 일치하잖아요. 얘기하지 않았다라고 일치를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정도 수준밖에는 확인을 못하는 거예요. 정황적으로 그런 진술이 있었다라는 의심은 가고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명확하게 없어서 그것을 가지고 형사적인 문제로 삼거나 또 위법성에 대한 판단을 명백하게 내릴 수 있는 상태까지 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공수처 얘기 나와서 하나만 더 확인해 볼게요. 태영호 최고위원 후원금 쪼개기 의혹도 있어요. 네네. 그런데 한 보도를 보니까 태영호 최고위원이 이 후원금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이 용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보도가 있어요. 네네. 자, 만약에 예. 태영호 의원이 이 쪼개기 후원금을 왜 이렇게 쪼개서 들어왔을까 이걸 인지하고 있었다고 하면 네. 이거는 좀 다른 얘기가 되죠. 심각한 문제가 되죠. 이거 정치자금법 위반 문제가 바로 되기 때문에 해당되는 정치자금법 위반 자체가 되게 되면 피선거권 문제도 발생할 수가 있고요. 형사처벌과 관련된 문제도 즉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안 자체는 굉장히 심각한 사안으로 치닫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은 또 공수처에서 또 확인을 조사를 또 해봐야 되는 부분 같습니다. 장혜찬 최고위원, 오늘 저녁에 이제 윤리위가 열려요. 그런데 어저께 황정근 윤리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만약에 정치적 해법이 등장한다면 그에 따른 징계 수위는 기자들 여러분이 예상하는 바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태영호 최고위원의 오늘 자진 사퇴가 정치적 해법으로 저는 보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저녁에 열릴 윤리위에서 나올 징계 수위, 기존에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그런 수위보다는 좀 낮아질까요? 태영호 의원 같은 경우는 이게 윤리위의 징계 양형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대단히 높겠죠. 황정근 윤리위원장도 그런 말씀을 이미 하신 바가 있고 정당의 윤리위라는 것은 정치적 의사결정 판단 기구입니다. 사법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뭐 증거 드러나서 형사법에 의거해서 판단을 내리는 건 진짜 법원에서 하는 일이고요. 윤리위는 그보다 높은 도덕적 윤리적 기준을 당 소속 구성원들에게 좀 권하는, 강제하는 그러한 기구거든요. 그렇다면
정치적 책임을 태영호 의원이 최고위직 사퇴로 무겁게 이미 지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이미 진 정치적 책임을 당연히 고려하여서 원래 예상했던 징계 수위가 제가 어느 정도인지 모릅니다만 뭐 한 10이 된다고 하면 네. 이번에 정치적 책임을 진 부분을 감안해서 5 내지는 그 이하로 징계 수위가 결정될 수도 있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윤리위원들이 정치적인 결정을 고려할 거라고 보는 게 타당합니다. 네. 그러면 김재원 최고위원은 어때요? 지금 윤리위가 오후 6시에 열리니까 지금 2시 20분이니까 한 2시간 40분, 뭐 3시간 가까이 남았는데 김재원 최고위원도 그 사이에 본인이 생각하는 정치적 해법을 낼까요? 아니면 바로 그냥 윤리 열릴까요? 근데 시간적으로 뭐 제가 감히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물리적 시간이 지금 3시간도 남지 않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추가적인 어떤 정치적 해법이 등장하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촉박하지 않나 정도로 관측만 할 수 있을 따름입니다. 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태영호 최고위원이 자진 사퇴를 했어요. 그런데 당내 일각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이거 자진 사퇴 가지고는 안 된다. 탈당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혹시 그 분위기들 감지하신 건 있으세요? 그거는 당내 그야말로 아주 소수의 일부 의견인 것 같고요. 뭐 제가 적어도 접하는 당원들이나 우리 당의 뭐 지도부 동료들 그리고 의원들 사이에서 탈당 이야기까지 나온 기억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신정인 전 의원. 지금 여당을 보면 태영호, 김재원 최고위원 문제 있었죠. 야당 지금 민주당 보면 김남국 의원 뭐 코인 논란도 있고 양 당이 뭐 악재가 참 겹친 상황이에요. 민주당 얘기는 저희가 좀 이따 해보기로 하고. 자, 태영호 최고위원이 본인이 책임을 지겠다면서 자진 사퇴를 했어요. 자, 이걸로 인해서 자, 그러면 당사자가 사퇴를 했으니까 앞으로 우리 이제 쇄신 작업을 거쳐야 된다. 우리 쇄신해야 됩니다. 쇄신 될까요? 쇄신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까 자진 사퇴를 했지만 거기에 사실상 마지노선은 아마 태영호 의원의 공천이 가능한 정도의 징계 수위로 결과가 나올 거기 때문에 사실 그 정도 수준으로 합의를 봤다라고 한다는 것은 쇄신의 목적이 아니라 어느 정도 타협을 봤다라는 정도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아마 김재원 최고에 대한 결과도 저는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한 부분들도 쇄신의 목적을 둔다 그런다면은 저는 정말로 출당 조치에 준하는 아주 파급력 있는 내용으로 당해야지만 국민들은 국민의힘이 진짜 뭔가 바뀌려고 하는구나라고 느낄 것 같아요. 근데 그 정도 수준까지 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김재원 전 의원은 특히나 최고위원직을 내려놓게 나면은 국회의원이 아니잖아요. 원외 인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년도 총선 전까지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당 내에서. 그러다 보니까 또 태영호 의원과는 다른 입장에 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로 쇄신에 여러 가지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정황들이 당내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직 의원이고 아니고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거예요. 자, 장희찬 최고위원. 지난 목요일 날 최고위원회 못 올렸어요. 그다음에 월요일 날 최고위원회 못 올렸어요. 오늘 이제 윤리위가 징계가 결정되니까 내일은 열리겠죠. SNS 보니까 최고위원회 못 열리는 데 대한 고충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 당연히 최고위원회는 열려야 돼요. 사실은 월요일도 지난 목요일도 열렸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윤리위에 회부된 분들은 윤리위 회부라는 것을 명분 삼아서 최고위 출석에 대해서 당분간 좀 자제해달라 그러고 따로 말씀드리면 되는 부분이에요. 당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의 권위와 위상이 떨어지면 당 운영이 정상적으로 되기 어렵습니다. 제가 뭐 개인적으로 최고위 한두 번 못 열어서 또는 어떤 행사에 가지 못해서 그것이 불만인 것이 아니라 어려울수록 원칙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이 당원들이 선출해서 뽑아준 최고위에 대한 권위와 위상을 지키는데 당이 앞장서야 된다. 이런 다분히 본질적이고 원칙적인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SNS 보니까 내일 최고위원 열리면은 장 최고위원은 하실 말씀 엄청 많으실 것 같은데. 저는 우리 친애하는 김남국 의원님에 대해서 준비했던 것들 지금 제가 뭐 SNS로 많이 쏟아내고는 있습니다만 또 깜짝 퍼포먼스 같은 거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 최고위에서 많이 해야죠. 그거 하라고 당원들이 뽑아준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저녁 6시 국민의힘 윤리위가 열립니다. 정치적 해법을 내놓은 태영호 의원, 반면에 아직까지 잠잠한 침묵을 지키고 있는 김재원 최고위원. 자, 윤리위의 징계 결과는 어떨까요? 저희도 상당히 참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오늘로 딱 취임 1년을 맞습니다. 취임 1년을 맞은 기자회견은 안 하기로 했고요. 오늘 아침에 현충원을 참배했습니다. 여기서요. 세계 평화와 번영에 책임 있게 기여하는 나라를 만들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취임 1년을 맞는 지금 신구 갈등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먼저 어제 있었던 국무회의에서의 윤석열 대통령 발언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집값 급등과 시장 교란을 초래한 과거 정부의 반시장적, 비정상적 정책이 전세 사기의 토양이 되었습니다. 과거 정부의 검찰개혁 과정에서 마약 조직과 유통에 관한 법 집행력이 현격히 위축된 결과가 어떠하였는지 국민 여러분께서 모두 목격하셨습니다. 무너진 시스템을 회복하고 체감할 만한 성과를 이루기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거야 입법에 가로막혀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기 어려웠던 점도 솔직히 있습니다. 탈원전, 이념적 환경 정책에 매몰돼서 새로운 국정기조에 맞추지 않고 애매한 스탠스를 취한다면 과감하게 인사 조치를 하라. 과거 정부의 잘못된 점은 정확하게 인식하고 어떻게 바꿀지 고민해달라고 참석한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자, 저희가 그래픽을 한번 준비해봤는데 윤석열 대통령, 우리 정부의 출발점은 과거 정부에 대한 평가로부터 시작을 한다. 이런 입장이고, 자, 과거 정부, 전 정부죠. 문재인 전 대통령 5년간 이룬 성취가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 같아서 허망할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신정현 전 의원, 네. 조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들어보면 어쨌든 전 정부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야당의 평가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1년이 지나도록 전 정부 탓 혹은 야당 대표인 이재명 탓, 탓만 하다가 1년이 지나버린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정권 교체를 한 그 순간부터 전 정권에 대한 평가는 끝난 겁니다. 그러면 전 정권에 대한 책임론이 아니라 지금부터 1년 동안 내가 무엇을 하겠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1년의 소회는 왜 1년 동안 제대로 성과가 없었는지에 대한 자기 성찰이 필요한 것이에요. 근데 1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서 여전히 전 정부, 여전히 거야 입법을 가로막고 있는 이 모습들을 비판하고 있는 이런 자세가 과연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최고 수장의 답변이 맞는가? 저는 이런 것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여전히 문제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지를 모르고 계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혜사 지금 반대로요. 윤석열 대통령 말대로 자, 입법 과정에서 보면 야, 이래서 거대 야당 하는구나 이런 거는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일단 지난해 정부가 발의한 정부 입법 중에서요. 예산안 부수 법안을 제외한 모든 법안을 민주당이 단 한 건도 통과시켜주지 않았습니다. 평균적으로 정부가 들어서면 야당이 다수 의석이라 하여도 한 30에서 50% 정도는 정부가 이거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정부 입법을 통과해 주는 게 통계로 나와 있는데 민주당은 예산안 관련 부수 법안 빼면 제로, 0%입니다. 이렇게 노골적인 대선 불복 기조를 이어갔던 거대 야당이 없었기 때문에 지켜보는 국민들께서도 굉장히 낯설고 당황스러운 시간이었을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의 입법 폭주에 대해 저희가 또 견제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남은 1년, 이제 총선까지 1년도 안 되는 시간 남지 않았습니까? 이 1년 남짓한 시간 동안은 대통령실 정부 그리고 여당이 민주당 탓만 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전면에 나와서 이런 법안이 왜 필요한지, 어떤 개혁이 통과되어야 하는지, 또 민주당이 뭐 최근에 발의하고 통과시킨 양곡관리법이나 간호법 같은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보다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자세를 갖출 필요도 있다라는 점에서 민주당을 지적도 하지만 저희가 보완할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설명하고 보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앞으로 남은 4년 그리고 새로운 1년을 위해서 그래서 더더욱 야당과의 대화는 필요한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사실은 여야 원내 지도부와의 회담을 제의했었는데 박강원 원내대표가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 이 만남 성사 여부 때문에 좀 뒤로 미뤘던 것 같고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저희가 봤을 때는 피의자라는 워낙 이 독특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뭐 대표가 어려우면 어쨌든 입법 과정을 책임지는 원내 대표들끼리라도 대통령과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윤 대통령이요 취임 초기에도요 여러 차례 전 정권을 언급하면서 야당과 상당히 갈등을 좀 빚는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그때 모습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그런 점에서는 빈틈없이 사람을 발탁했다고 저는 자부하고 전 정부에 비교할 바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덕성 면에서도 이 전 정부에서 밀어붙인 인사들을 보면은 비교가 전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자, 이승우 변호사. 지금 이 얘기를 지금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데, 자, 보면 민주당에서 민주당 내에 여러 가지 포럼이 있는데, 그중에 한 포럼에서 보도 자료를 냈던데, 거기 내용을 보면 글쎄 조금 의아한 것 같기도 해요. 그 내용 좀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네, 전세 사기의 토양과 관련해서 과연 전세 사기 토양이 문정부의 탓이냐, 아니면 그 전 정부였던 박근혜 정부의 탓이냐라는 내용입니다. 해당 사안 관련해서 박근혜 정부에서 2015년도에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정책과 기업형 임대사업자 육성과 관련된 정책을 만들었는데, 이로부터 시작돼서 여러 가지 임대사업자 등록 등과 같은 이 범죄 피의자, 전세 사기 피의자들이 해당되는 범죄 행위가 시작됐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신정현 전 의원, 제가 의문이 든다는 부분도 이 부분이군요. 사이제라는 포럼이에요. 여기 이제 문재인 정부에 있던 인사들이 모여서 만든 포럼인데, 어쨌든 보면 부동산 정책 이거 박근혜 정부 탓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전 정부 지금 탓을 하는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네. 예, 근데 이것은 좀 달리 보셔야죠. 예, 지금 현재 정부는 윤석열 정부죠. 사이제는 전 정부의 인사들이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 권력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정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동산 문제도 사실상 분석과 연구의 과제로서 사이제가 다룬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원인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는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전 정부 탓을 하면서 현 정권을 쥐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잘못이 없고 어떤 성과도 내지 못하는 이유를 전 정부로 탓한다. 이것은 정권 교체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대선불복이죠. 자, 어쨌든 신구 권력 간의 탓, 전 정부 탓이냐, 지금 정부 탓이냐, 남 탓하는, 이렇게 치열하게 남 탓을 하는 이런 상황. 과연 국민들은 어떻게 볼까? 이거 관련해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게 있는데요. 한번 띄워봐 주세요. 자, 내년 총선이면 내년에 이제 총선에 정부 여당 심판론이 우세할 것이냐, 야당 심판론이 우세할 것이냐 봤더니요. 정부 여당 심판론에 공감한다라는 부분이 53.4%, 아니다, 공감하지 않는다, 이게 40.7%고요. 자, 여기 야당 심판론에 공감한다라는 부분이 47.8%, 아니다, 공감하지 않는다가 46.4%입니다. 장해찬 최고위원, 지금 이거 결과 어떻게 보세요?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이게 어느 쪽으로 좀 기울었다, 전 정부 탓이냐, 지금 정부 탓이냐, 기울었다고 보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사실 모든 여론조사하면 정부 견제론, 심판론이 좀 더 높게 나타나긴 합니다만 야당 심판론 같은 경우도 만만치 않게 높다는 것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취임 1주년을 맞이한 여러 언론사의 1주년 기념 여론조사에서 최근에 대통령 지지율이 좀 눈에 띄게 상승한 점, 그리고 정당 지지율에 있어서 대부분의 조사에서 국민의힘이 다시 민주당을 제치고 역전한 점 등을 미루어 보면 현재 갈피를 잡기 힘든 백중세라고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비등비등한 국면에서는 다음 총선 되기 전까지 누가 먼저 대안을 제시하느냐, 비전을 제시하느냐 경쟁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저는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의힘 이 지도부 입장에서 보면 대선 때 저희가 환호를 받았던 공약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행이 안 됐던 것들이 꽤 있어요. 이런 부분을 단순히 민주당 탓, 거대 야당 탓할 것이 아니라 정부나 당 차원에서 대선 공약 이행 TF 같은 거라도 만들어서 좀 이행하려는 의지를 보여드리고 이 대선 때 왜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를 선택했는지 환기시키는 그런 노력을 남은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 사실 저희 당 최고위원들의 설화 또는 민주당의 돈봉투 또 코인 이런 논란들로 여야가 격하게 대립하는 건 참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좀 정책을 가지고 대안 경쟁하는 모습을 빨리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말을 종합해 보면 앞으로의 싸움은 새로운 비전을 누가 얼만큼 많이 보여주느냐, 이 싸움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좀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요, 이 신구 권력 간의 구권력, 문재인 전 대통령 얘기가 상당히 좀 요즘에 언론상에 많이 나옵니다. 특히나 오늘 윤석열 대통령 취임 1년을 맞는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한 다큐멘터리가 개봉을 한다고 하는데, 이 다큐멘터리가 정치권 안팎에서 상당히 좀 얘기가 좀 많이 나왔던 그런 부분입니다. 이승훈 변호사, 이 다큐멘터리 내용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문재인 대통령한테 지금 당장 소주 한 잔 기울이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조국이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거 듣고서 조국 전 장관이 또 감사하다, 송구스럽다 이런 반응을 내놨더라고요. 네. 자,
소주를 누구랑 소주를 하고 싶으냐라고 물어봤을 때 답했던 문재인 대통령, 조국이라고 답했던 문재인 대통령. 이 얘기를 듣고 감사합니다, 송구합니다라고 했던 조국 전 장관. 자, 각자 두 사람 심경이 좀 어떨까요? 좀 궁금합니다. 조국 전 장관은 운명이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하셨을 것 같습니다. 나한테 뭔가 운명이 오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그 운명을 수용해라라는 뜻을 말씀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해찬 최고위원, 이 문재인 전 대통령 다큐멘터리도 그렇고 박원순 전 시장 뭐 다큐멘터리 나온다 그러고 야권 인사 중심의 다큐멘터리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좀 보세요? 이게 후원금이 많이 모이는 모양이더라고요. 후원금이요? 네, 이 다큐멘터리를 제작한다고 후원회를 열어서 조국 전 장관 다큐멘터리나 문재인 전 대통령 다큐멘터리는 개봉 전부터 10수억 원 이상의 후원금이 모였고 박원순 전 시장 다큐멘터리도 제가 어제 확인한 보도 기준으로 2억 원 이상이 모였다고 합니다. 벌써.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건데, 돈벌이 수단. 사실은 팬덤들끼리 뭐 즐길 수 있는 다큐멘터리 만드는 거야 자유겠습니다만, 박원순 전 시장 다큐멘터리는 결이 좀 다르다. 이건 명백한 성범죄 피해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리 이게 돈벌이가 되고 후원금이 모인다 해도 자정작용이 필요한 거 아닌가 싶은 좀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정현 전 의원도 지금 돈벌이라고 표현하셨는데 동의하진 않으시겠죠, 당연히. 뭐 돈벌이라는 표현은 과하죠. 사실은 이런 이제 전직 대통령들이나 주요 정치인들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보수권 인사들도 있어요. 예, 그래서 가령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얘기들이 있죠. 네. 근데 그런 영화들은 왜 이런 어떤 이슈가 되지 못하고, 아까 돈벌이라 말씀을 하셨는데 기꺼이 돈을 내고 보려 가지 않을까요? 기억되고 싶지 않은 역사와 과거인 것이고요. 문재인 대통령, 과거도 노무현 대통령에 관련된 다큐멘터리 기꺼이 돈을 내고 봐서라도 기억하고 싶은 우리의 역사이기 때문에 시민들은 돈을 기꺼이 내고 보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7일 5.18을 앞두고요, 국립 5.18 묘지를 참배를 할 거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요즘에 행보 하나하나가 특히나 눈에 많이 띄면서 많은 해석과 그리고 또 분석들을 낳는 것 같습니다. 네, 뉴플리 오늘 제목은요, 김남국 3개의 지갑입니다. 이 주말 사이 살라미 전술로 이 가상화폐 투자 의혹 조목조목 해명했던 김 의원, 지난 월요일에는 본인 이름의 거래 지갑도 공개했습니다. 작년 1월 20일 카카오의 가상화폐 지갑 이 클립을 만들었다는 인증샷이었는데요. 여기에 3가지 종류의 가상화폐 각각 얼마씩 보유하고 있는지도 적혀 있습니다. 가상화폐, 블록체인 기반으로 서로가 서로의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는 특수성이 있죠. 전문가들은 김남국이 공개한 지갑과 소주점까지 잔고액이 똑같은 지갑을 하나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이 지갑 앞서 FIU가 이상 거래를 판단한 업비트와는 또 다른 지갑입니다. 김 의원, 클립과 업비트, 빗썸까지 여러 개의 지갑 사이에서 거래를 해온 건데요. 이체 내역을 역추적한 결과 문제 리믹스 코인,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이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기존의 FIU가 이상 거래로 포착한 건 지난해 2월에서 3월 사이의 거래였는데요. 빗썸에서 업비트로 위믹스 85만 개, 약 60억 원 상당입니다. 하지만 알려지지 않은 이체 내역이 하나 더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그보다 한 달 전 빗썸에서 클립으로 42만 위믹스, 27억 원 상당의 돈이 옮겨간 건데요. 더해보면 김 의원이 소유했던 이 위믹스 코인 80만 개가 아닌 총 130만 개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근데 이제 맥시멈 올라갈 때는 뭐 100억이 넘어간다라고 지금 평가하는 기사들도 나오던데, 예전에 그 이모 논란이 이제 좀 이해가 돼요. 보면 수십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한동훈 장관 청문회 뭐 중요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본인의 직무에 좀 충실함이 떨어지게 되고 이모 논란 같은 것들이 나오는 거죠. 네, 또 김 의원 앞서 이 440만 원만 ATM으로 뽑았다, 내역도 공개했는데요. 조금 전에 전해드린 대로 이 지갑 사이에서 이체만 했을 뿐 현금화는 하지 않았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현금으로, 실물 현금으로 제가 인출한 적이 없고요. 440만 원 인출했습니다. 작년 대선 기간 1월부터 3월까지. 이체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인출이 아니라 다른 거래소 실명 인증이 된 제 지갑 주소로 이체한 겁니다.
네, 하지만요, 이 최근 3년 동안 재산 공개 내역, 이 예금 숫자가 들어맞지 않자 지도부에는 가상화폐 수익금 9억 8천만 원을 회수해서 예금으로 넣었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결국 2021년에서 22년 사이 예금이 증가한 사유는 이 주식이 아닌 코인 수익금이었던 건데요. LG 디스플레이 매각 대금 약 10억 원으로 코인 투자를 했다고 밝혔다가 불어난 예금 10억 원은 어디서 나온 것이냐는 지적이 잇따르자 부랴부랴 지난해 2월 전세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그 무렵 약 8억 원을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은행에 이체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불어난 예금 10억 원은 2021년입니다. 전세금을 마련하기 위해 현금화했다는 8억 원은 2022년 2월입니다. 시기와 금액이 맞지 않습니다. 네, 나흘째 적극 해명에 나섰지만 해소되지 않고 있는 의혹, 야당에서도 싸늘한 반응입니다. 왜 굳이 이야기를 하셨지?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그 태도들 있잖아요. 본인이 현재 어떤 잘못한 상황이어서 이 논란들이 일어난 건데 예찬이, 준석이 하면서 빈정거리고 저 굉장히 실망스럽고요. 이것을 해명하는 과정에 있어서 무언가를 숨기려 하는 것으로 비춰지는 순간 그 신뢰성은 급격하게 떨어지거든요. 네, 이런 가운데 이해 충돌 의혹 하나 더 추가가 됐습니다. 김남국 의원 지난 대선 당시에 민주당 선대위 온라인 소통단장이었는데요. 오늘 동아일보 단독 기사를 보니까 김남국 의원이 대선 때 NFT 펀드 발행한 거를 또 이거랑 관련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전혀 관련된 게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의심을 살 수 있는 당연한 이제 위험이 생기는 거죠. 네, 김 의원이 수십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거래했던 지난해 2월 NFT 기술을 활용한 일명 이재명 펀드를 기획 출시했습니다.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선거자금을 위해 이재명 펀드를 출시합니다. 이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NFT를 활용한 새로운 시도의 선거 펀드입니다. 이재명 펀드에 참여한 투자자들에게는 이 펀드 참여 증서가 내장된 NFT 이미지가 제공됩니다. 네, 이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위믹스 코인, 게임과 관련된 NFT 테마 코인이었는데요. 당시 이재명 대선 후보 이 가상 자산을 부정적으로 본다면 쇄국 정책을 하는 꼴이다라며 힘을 실어줬는데 이재명 펀드 발표 직후에 관련된 코인들 시세 이렇게 크게 올랐습니다. 일파만파 커지는 논란에 민주당은 오늘 엄정 대응을 약속했는데요.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가상 자산 매각 권유를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도 당 방침에 따라주리라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투명하고 신속한 진상 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향후에 가상 자산을 공직자 재산 신고에 포함시키는 제도 개선을 하겠다. 이렇게 세 가지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네, 이승우 변호사님, 지금 코인 지갑도 여러 개, 코인 개수도 몇십만 개가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액수가 늘어나고 더 뭔가 의혹이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계속 문제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입법권과 국정감사권을 들고 있는 국회의원입니다. 해당돼서 보통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받을 수 있는 그런 신분에 있는 사람입니다. 네. 국민들은 투기꾼 싫어하고 거짓말하는 사람 싫어하고 뻔뻔한 사람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근데 이 세 가지를 모두 갖추고 있는 태도를 지금까지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건 관련돼서 액수가 커지는 것 그 자체보다도 그 논란 자체의 중심에 본인이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장채고 의원님, 김남국 의원님과 설전을 벌이셨어요. SNS를 통해서 울지 말고 대답해라 이런 이야기도 하셨는데 김 의원이 지금 이 위믹스 거래량, 총량이랑 액수 이런 걸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이분이 갑자기 제 이름을 부르는 것부터가 멘탈이 붕괴된 증거로 보이더군요. 그럴 만한 사이가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위믹스라는 코인을 언제 어느 가격으로 취득했는지 네. 그리고 언제 얼마에 팔았는지 이것만 대답해주면 많은 논란이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계속 이 거래 내역에 대해서는 증빙을 하지 못하고 해명이 거듭될수록 거짓말만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9억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현금화 안 했다고 하더니 수익을 이체시킨 거면 그게 현금화지 뭐 꼭 지폐로 뽑아야만 현금화인 겁니까? 국민을 바보로 하는 해명 그만하시고 위믹스를 언제 얼마에 샀고 언제 얼마에 팔았는가 이 간단한 것만 제발 좀 속 시원하게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이 진상조사도 한다고 하니까요. 신재원 의원님 보시기에 이재명 펀드 얘기까지 나오게 됐어요.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 이런 의혹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해충돌 소지가 이 여러 건에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민주당 차원에서 조금 전에 발표를 이제 요구를 했던 것은 이것에 대한 윤리감찰단 이제 발족하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관계 법령을 정비해서 신고를 할 수 있게끔 하는 법령 정비를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관련된 재산 신고를 다시 한번 이제 할 수 있도록 당 이제 국회의원들에게 가상화폐까지 포함시키는 것을 자발적으로 좀 하자라는 걸 좀 전에 발표를 한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러한 좀 당의 자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좀 국민들의 공분을 사게 하는 또 여러 가지 발표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령 이제 김용민 의원께서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들을 최근에 하셨는데 서민들을 부자로 만드는 정당으로 우리가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또 옹호하는 글을 쓰셨어요. 근데 서민들이 부자가 되어야지 그렇다고 국회의원이 부자가 되라고 하는 그런 목적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민주당의 역할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 공분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이 정말로 사죄하는 마음으로 이 문제를 대하지 않으면 더 큰 문제들이 또 우리 당에게 번질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장채구 의원님 이게 사안 자체보다 이 의혹 둘러싼 말들이 더 설전으로 번지고 있어요. 배현진 의원, 장경태 의원 빈곤 포르노냐 무식하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장경태 의원이 나서는 게 과연 민주당과 김남국 의원에게 도움이 될까 싶어요. 이분도 본인 반지하 월세 산다고 홍보 많이 하다가 밥값 한 달 밥값 50만 원은 택도 없다. 뭐 이런 식의 발언으로 문매를 한번 맞았던 전력이 있거든요. 이 빈곤 포르노 논란에 있어서도 지금 장경태 의원이나 김남국 의원 거슬러 올라가면 박원순 전 시장이나 박영선 전 장관 같은 경우가 막 낡은 구두, 가방 이런 빈곤의 상징들을 본인들 정치에 이용해서 비판을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고 본인도 당사자인데 저렇게 뭐 험한 말로 뭐 무식이 어쩌니 이런 막말로 대응하는 거 지금 가뜩이나 민주당이 어려운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장경태 의원이 나서는 게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어쨌든 장경태 의원이 가능한 많은 인터뷰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신전 의원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안에서는 좀 심각하게 보는 것 같아요. 돈봉투 의혹 때보다 조금 선제적으로 이제 진상조사 하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내부 분위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심각하게 보고 있고요. 내년 총선에 이 문제를 제대로 진화하지 못하면 총선에 심각한 패배로 귀결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까지 사실은 있습니다. 처음에 이 문제가 시작됐을 때만 해도 직업윤리의 위반 정도로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요. 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해명에 대한 거짓 논란까지 이제 국민들은 이제 분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의 어떤 진상조사팀뿐만 아니라 앞서 제가 언급했던 관련 법령 정비에서부터 국회의원들 가상화폐 투자에 대한 전수조사까지 투명하고 개방적으로 국민들에게 소상히도 알려드리는 노력들을 하지 않으면 정말 어려울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긍지를 갖고 민족혼과 민주주의 정신을 우리 스스로가 무장하고 있으니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그것을 우리 대구 시민들에게 확실하게 더 심어서 내년 총선을 우리의 축제의 날로 만듭시다. 자, 앞서 뉴플리에서 보신 김남국 의원과 관련한 가상화폐 논란 그리고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돈봉투 의혹 등등 민주당이 일련의 사태들에 대응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세신 광도를 높일 거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요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민지숙 기자, 민주당이 민지숙 기자하고 좀 비슷하네요. 민주당이 이번 주말에 의총을 소집을 했어요. 의원총회를 소집했는데 그 제목 이름을 보니까
끝장 토론식 쇄신 의총이에요? 맞습니다. 의총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박광원 원내대표 당선됐을 때부터 쇄신 의총으로 이어가겠다 이런 입장을 강하게 밝혔었는데 그랬죠. 이번 주 일요일 오후 4시에 시작하는 의총입니다. 그런 만큼 밤 늦게까지 끝장을 볼 수 있을 정도로 오래 회의가 이어질 것 같은데요. 네. 이 당 내에서도 지금 제2창당 수준으로 바꿔야 한다, 시스템을 개혁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강훈식 의원 이야기 직접 듣고 오시죠. 저희들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가 사라진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러면 국민들에게 신뢰를 빚기 위한 창당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 신뢰가 잃어버린 부분, 그건 정책적인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했던 정책 중에서 잘못했던 것,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비전들이 명확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전략적인 것들도 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신정진 의원, 지금 강훈식 의원이 제2창당 수준의 쇄신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신당 창당 수준의 쇄신이란 말은 정치권에서 그렇게 새로운 얘기는 아니거든요. 자, 근데 민주당 내부에서 보면 뭐 절박한 얘기도 많이 들리고 어느 정도까지의 쇄신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이제 국민들이 이만하면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아라고 할 정도의 쇄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말도 정치권에서 많이 나왔어요. 네. 하지만 또 그 이상으로 저희가 강도 높은 쇄신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 표현이 많지 않다 보니까 저도 그 정도 표현밖에 할 수는 없는 것인데요. 앞서서 김남국 의원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은 민주당의 이미지 혹은 정치권의 이미지가 이런 거 아닙니까? 본인이 이제까지 해왔던 말과 어떤 정치 철학과 가치와 실제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너무 차이가 나서 그런 것들을 내로남불이라는 표현으로 국민들에게 지탄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민주당의 지금의 정치가 그런 모습으로 비판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제일 중요한 쇄신은요. 좋은 정책, 좋은 철학일 수도 있지만요. 도덕성의 회복입니다. 윤리성의 회복이고요. 민주당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잣대가 적어도 국민의힘보다는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일 거라고 하는 그 가치를 회복하는 데서부터 쇄신과 창당의 문제는 풀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수근 변호사, 지금 신정인 전 의원이 얘기했던 도덕성, 윤리성 이 부분이 아마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앞서 얘기했던 이 코인 관련해서 얘기가 그것 때문에 자꾸 도덕성 얘기가 나오는 걸 거예요. 민주당에 보면 의원들이 참 여러 모임들이 있는데 의원들이 속해 있는 최대 모임, 더 좋은 미래라는 이런 모임이 있어요. 여기서 가상자산과 관련해서 무슨 대책을 내놨다고 하더라고요. 네. 가상자산 관련해서 코인 의혹 관련돼서 당 차원에서 신속하고 철저한 자체 조사가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하고 이 전 소속 의원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가상자산 자체를 가지고 있는지 투자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전수조사. 그리고 현재 이제 빠져 있어도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인데요.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서 가상자산을 신고 대상 재산으로 포함시켜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장희찬 최고위원 평가 한번 들어볼까요? 이 더 좋은 미래에서 내놓은 이런 방안. 어차피 뭐 이런 거는 국민의힘 뭐 소속 의원들도 뭐 또 포함이 되는 부분일 수도 있고. 저희도 이제 국회의원 전수조사 이야기하고 있고요. 법안이 상임위에 묶여 있는데 여야가 합의해서 이 가상자산을 재산 신고에 등재하는 거 빨리 통과시켜야죠. 근데 그 법 통과시킬 거 기다릴 게 아니라 양당 지도부가 오늘이라도 또는 내일이라도 합의해서 현재 300명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가상자산 보유 현황 전수조사에 돌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도요, 어제 국무회의를 하면서 이 가상자산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얘기 좀 듣고 오겠습니다. 주식과 가상자산에 관한 각종 금융투자 사기가 집단적 피해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증권 합수단 해체로 상징되는 금융시장 반칙 행위, 감시 체계의 무력화는 이러한 가상자산 범죄와 금융투자 사기를 활개치게 만들었습니다. 신정현 전 의원. 네. 이거 김남국 의원 얘기하는 거죠? 예, 뭐 이게 소위 요즘 사람들 말로 돌려가기라는 말이 있는데 대통령께서 그냥 정확하게 짚어내셨으면 좋겠는데 짚어내지 않고 살짝 돌려서 지목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또 장희찬 최고 이렇게 대통령도 이제 비판을 하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앞으로 이제 뭐 정부 여당 쪽에서 이제 좀 개혁적인 방안이 이런 게 좀 나올까요? 일단 가상화폐와 관련해서 미비한 규제나 법안을 빨리 완비해야겠죠. 그리고 특히 김남국 의원이 대량 보유한 위믹스 같은 경우는 상장 폐지가 되면서 수많은 청년과
투자자들이 돈 많이 잃고 피눈물 흘렸던 그 코인이거든요. 근데 그걸로 돈을 벌었다고 하니까 더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어디 김남국 의원 한 사람뿐이겠습니까? 그렇죠. 국회의원들 중에 더 있을 수도 있고 고위공직자 출신 중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발본 쇄건에서 일벌백계 하려는 의지를 국회와 정부가 동시에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민지숙 기자, 우리가 지금 민주당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네. 민주당이 최근에 공천 룰을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뭐 예전하고 뭐가 좀 달라졌어요? 네,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요. 이 공천 규칙에서 이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상급심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조항이 원래 지난 총선 때 룰엔 들어 있었습니다. 그게 이번에는 빠졌다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요. 이 해당 규정에 따르면 1,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이 대법원 판결까지 확정이 나지 않았어도 부적격 처리를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를 두고 재판이 진행 중인 이재명 대표 맞춤 공천룰이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이 민주당 조금 전 입장문은 하나 냈는데 이 해당 규정 완전히 삭제된 게 아니라 별지로 빠지면서 조금 오해가 생겼다. 이런 해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자, 민지숙 기자 설명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조국 전 장관 얘기가 언급이 되는데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심사를 강화한 거다 이렇게 해명을 내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만 더 보고 저희가 좀 더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주당 얘기 나온 김에요. 이재명 대표 얘기도 좀 해볼까 하는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제부터 1박 2일 일정으로요. 대구 경북 지역을 방문을 하고 있죠. 오늘 대구에서 오전에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치 대화 복원 요 키워드를 언급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얘기 좀 듣고 오겠습니다. 경제는 추락하고 안보는 무너졌고 민생은 도탄에 빠졌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1년 내내 전임 정부 탓, 야당 탓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4년 국정 역시나 지난 1년의 실패를 되풀이할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국정 파탄을 막기 위해서 정치를, 대화를 복원해야 합니다. 신정현 전 의원, 이게 어떻게 해석하기로는 영수회담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도 해석이 되는데 조금 전에 우리가 앞서 얘기했을 때 장해찬 최고위원은 이제 피해자라는 표현도 쓰면서 아직 영수회담에 대해서는 좀 선을 좀 긋는 모습인데 신정현 의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좀 보세요? 이게 좀 더 연그러야 되나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건가요? 윤석열 대통령이 거야가 입법을 막았기 때문에 제대로 뭔가 할 수 없다라는 언급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의 역할은 통합의 정치이고요. 협치의 정치입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만나야 될 사람은요. 제1당의 대표입니다. 어느 정상회담에서 대통령과 대통령이 만나지 대통령이 그 나라의 국무총리나 혹은 장관을 만납니까? 격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도 어쨌든 법이 정한 테두리 속에서 대표로 선출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거야 입법을 핑계댈 것이 아니라 지금의 민생 입법을 추진해서 정책을 밀어나가고 싶다고 한다면 지금 바로 만나야 됩니다. 피의자란 말은요. 사실은 여기에 걸맞지 않습니다. 그 피의자 문제를 지적하시려고 그러면 지금도 기소되고 있는 김건희 여사랑은 어떻게 한 집에서 같이 살고 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함께 협치해야 될 파트너라고 바라보신다면 지금의 거야 입법 문제가 아니라 함께 풀어낼 수 있는 민생의 해결점도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저희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 부분은 협치라는 그런 키워드로 한번 같이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민지숙 기자, 그나저나 어제 우리도 얘기했지만 오늘 일정 중에 가장 눈에 띄고 관심이 가는 게 이재명 대표하고 홍준표 시장과의 만남이에요. 만났어요, 두 사람? 만났습니다. 조금 전 협치의 이야기랑 조금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오후 1시에 두 사람 이 대구에서 만났습니다. 이 홍 시장 이재명 대표에게 했던 이야기들이 조금 전에 속보로 전해졌는데요. 윤석열 정부가 정치에 노련한 사람들이 아니다.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대통령실에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민주당이 도와줘야 나라가 안정된다. 이렇게 이재명 대표에게 이야기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여당의 김기현 대표가 옹졸해서 말을 안 듣는다. 이런 이야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홍 시장은 민주당이 현안을 처리하는 데 속도감이 있고 빠르다. 본인은 국민의힘 여당에 있었지만 30년째 책임지는 사람을 본 적 없다. 이렇게 강하게 여당 지도부를 비판했다고 합니다. 제가 어제 이 시간에요. 이 이재명 대표와 홍준표 시장이 만나는 모습 그림이 좀 잘 안 그려진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봤더니 상당히 좀 두 사람 나란히 앉아서 상당히 밝게 웃는 것 같습니다. 자, 장해찬 최고위원, 여러 가지 대화 내용은 이제 민주숙 기자 설명을 들었는데 그중에 보면요. 홍준표 시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민주당은 현안 처리하는 게 속도감이 있고 아주 빠른데
국민의힘은 잘못하고도 스스로 책임지는 사람을 본 일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동의하세요? 아무래도 지금 윤리위에 회부된 분들 중에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해서 홍준표 시장이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서요. 그 부분에 대한 책임지는 부분을 좀 염두에 둔 것 같은데요. 두 분이 과거 대구시장 이제 경선에서 한판 승부를 벌였던 구원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저는 홍 시장님의 개인 의견이다라고 그냥 가름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